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과학연구원의 임성호라고 합니다. 앞에 세 분이 너무나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저희 우승의 꿈은 버린 지 오래됐고요. 오늘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과 함께 어둠 속의 빛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암흑물질 이야기, 좀 무겁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볍게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야 되는데요. 이건가요? 이겁니까? 예. 자, 어렵습니다. 자, 그 파이 차트로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그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차트인데요. 먼저 70%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우주의 팽창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5% 정도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믿고는 있는데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요. 한 25% 정도 해당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5% 정도가 되는 게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 보통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암흑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게 이 파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지표가 바로 이 그림 안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볼 때마다 저는 인간이 참 우주에 대해서,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행상을 항상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통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굉장히 잘 정립되어 온 표준 모형이라는 걸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표준 모형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물질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쪼갭니다. 쪼개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때까지 쪼갭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 그러는데요. 그 기본 입자를 배열을 해놓은 게 바로 표준 모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쿼크라는 게 이거 6개의 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좀 가벼운 렙톤이라는 게 있고 경입자라는 게 있고요. 요 둘 사이를 매개를 해주는 게이지 보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데 벽돌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계속 얹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벽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쿼크라는 녀석과 이게 렙톤이라는 녀석이고요. 이 시멘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에 포스가 나와 있는 게이지 보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얽히고 설켜 가지고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우리 물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녀석들이 기본 입자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녀석들은 보면은 질량이 굉장히 크고 어떤 녀석들은 굉장히 좀 작고요. 어떤 녀석들은 아예 질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기본 입자인데 어느 녀석은 무겁고 어느 녀석은 가볍고 좀 이상하잖아요. 질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 선에서 그 유럽 공동체에서 힉스라는 보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힉스 보존이라는 게 질량의 근원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런 입자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발견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질량에 대한 우리 실마리를 풀어나가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크매터, 암흑 물질에 대해서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은하를 봅니다. 은하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은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렌즈 효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자, 빛이 있습니다. 오목거울하고 볼록거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휘어져 갑니다. 그러죠? 자, 빛이 가는데 중력도 똑같습니다.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가다가 굽어져 가요.
이렇게 요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굉장히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으로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저기 별이 있는데 별과 저 사이에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오는 빛들이 굽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핏 보기엔 이렇게 원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세 번째, 은하단이다. 두 개의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죠? 별들이 있고 그 주변에 암흑물질이 쭉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은하단이 두 개가 콜라이딩을 합니다. 충돌을 합니다. 근데 암흑물질하고 암흑물질은 서로 잘 안 부딪혀요. 그냥 쑥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보통 물질, 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찰이 생겨요. 뭐 보통 물질이니까 중력 같은 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찌익 하면서 이제 마찰로 해가지고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암흑물질은 충돌하고 난 다음에 빨리 지나가고 일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운데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것들 은하단의 충돌로부터 우리가 어딘가에는 분명히 암흑물질이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 암흑 에너지 무엇이냐?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직까지 잘 받아들여 있는 게 뭡니까? 어린이 여러분 뭡니까? 빅뱅이라는 거죠. 그죠? 137억 년 전에 빅뱅이 빵 하고 터집니다. 인플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우주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첫 번째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현재까지 이렇게 진화가 돼 옵니다. 그죠? 근데 지난 1세기 동안 우리가 별들을 이렇게 쫙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좀 있어요. 내가 별을 어느 방향으로 보든 간에 별들이 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주가 팽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속 팽창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그죠? 근데 그 에너지 요인이 뭐냐? 모릅니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라는 게 그거고요. 이렇듯 우리 우주에는 너무나 미스터리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흑세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전체 에너지의 9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 자, 모든 것에는 다 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요. 다 반하는 게 있어요. 그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있고요. 자, 봅시다. 빅뱅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죠? 그러면 빅뱅이라는 게 자연을 존중을 한다면 물질과 반물질을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와보니까 반물질은 없고 물질만 남아있어요. 137억 년 동안 무언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무엇이냐?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일종의 수수께끼입니다. 그죠? 그래서 입자 물리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하 거울 대칭 깨짐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의 근원.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힉스 보존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암흑물질의 후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엑시온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하나는 윈프라고 약하게 반응하는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동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설명해서 좀 엑시온이라는 거는 강한 CP 문제를 풀려고 도입이 된 입자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 입자를 가만히 들여보니까 이게 암흑물질로서도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엑시온 암흑물질이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윈프는 그냥 암흑물질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해옵니다. 1985년도에. 자, 두 입자 사이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윈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꽤 커요. 일부에서 네, 질량이 꽤 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검출을 하냐면은 원자의 격자가 있으면은 이 질량이 크다 보니까 원자의 격자를 퉁 하고 이렇게 튀어요. 그러면 원자들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거를 검출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엑시온 같은 경우는 질량이 굉장히 작은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친구들이 광자, 빛 알갱이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빛 알갱이 이렇게 캐치를 우리가 하는 건데요. 근데 질량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이 신호가 너무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24승 와트면은
혹시 감이 오십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화성이 있어요. 그죠? 화성이랑 지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셀폰 하나를 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하고 화성에서 셀폰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데 그거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강한 CP 프로그램 하나하나 봅시다. 강한 자연계에는 4개의 힘이 있죠. 그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래서 강력을 다른 말로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강한이라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질과 반물질의 불균형을 전하, 거울 대칭 깨짐으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아이스크라기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걸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거랑 실험가에서 실적 측정한 거랑 이렇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물질, 반물질의 불균형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요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액시온이라는 건데요. 자, 액시온이라는 것은 1977년에 두 과학자가 이 강한 CP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을 하나를 굉장히 엘레강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이듬해 노벨상 수상자죠. 그죠? 그 이듬해 이 메커니즘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딘가에는 새로운 입자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액시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액시온이라는 거는 저 친구가 얘기했듯이 어떤 이 문제, strong CP 프로그램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좀 유명한 주방 세제입니다. 깔끔히 해결해 준다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액시온이라는 걸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암흑물질 후보로서 굉장히 손상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힉스 보존, 아까 말씀드린 힉스 보존이 1964년에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약 50년이 지난 2012년에 발견이 돼요. 그죠? 자, 액시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 메커니즘이 힉스 보존 메커니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언제 예언이 됩니까? 1977년에 예언이 됩니다. 그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10년 안에 발견이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지금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아직 디텍터를 하느냐, 그죠? 그래서 2분 지났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실제로 검출하는 실험을 하나를 소개시켜 줄 텐데 ADMX라고요. 액션 다크메터 엑스페리먼트. 말 그대로 액션 암흑물질 실험입니다. 여기 커다란 냉동기가 있고요. 냉동기 안을 열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아까 공진기, 그다음에 자석이 저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일렉트로닉스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 그죠? 그 2013년도에 연구단 하나가 생겼어요. 그죠? 액션 검출을 위한 연구단이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저희가 일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쫙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데이터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앞으로 10년 안에 저희가 액시온이라는 암흑물질을 발견을 할 겁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과학계의 큰 별이 2주 전에 지셨습니다. 그죠? 스티븐 호킹이죠. 자, 이분은 우주론, 중력파 이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정말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죠? 시간의 역사라는 저서를 써서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굉장히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명언도 많이 남기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언을 좋아합니다. 2012년도에 영국 패럴림픽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 명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장애인들을 위한 말이겠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저희들 자신한테도 한번 어플라이를 해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우주, 미지의 세계, 암흑의 세계를 들여다봐라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그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예. 예, 임 박사님
진짜 어려운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